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화가 이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 제가 초등학교를 충남 서산에서 졸업하고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의 동산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인천에서 통학을 하면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인천에서 교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도 인천을 기반으로 하게 됐죠. 79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80년도부터 인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그 그룹 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 현대미술 상황이라는 미술 그룹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주로 뭐 민중미술이나 뭐 모더니즘이나 이런 어떤 경향성에 대한 미술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인천에서 창작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좀 더 새롭게 그동안 어떤 인천 미술협회라든가 뭐 일수회 같은 동양화 그룹이라든가 이런 뭐 수채화협회라든가 이런 특정 장르라든가 어떤 그 직능 단체로서보다 새로운 미술에 대한 어떤 갈망, 그 당시 막 이제 그 모더니즘 미술이 그 우리나라 그 중앙을 중심으로 개념 미술이나 미니멀리즘이 중심으로 된 현대 미술제가 개최되고 또 젊은 작가들이 대개 이제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영향과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창작을 하면서 인천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향토의 미술이 아닌 보편화된 국제적 그리고 동시대적 미술을 창작하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만나서 현대미술 상황 이런 그룹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죠.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해부터 80년도 본격적으로 그 전시나 이런 창작 활동하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3공화국이 무너지고 전두환 쿠데타에 의한 그 군사 독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이 79년도에 서울에서 창립을 하죠. 그때는 상당히 뭐 현실과 발언이 정치적이거나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했다기보다도 그때 주로 한국 미술의 어떤 경향성이 아주 모더니즘 중심의, 그러니까 미술이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하고 그런 문제에 너무 벽이 생긴 그런 모더니즘 중심의 어떤 미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이제 안티로서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이 세상과 미술이 소통을 하자. 세상의 어떤 그 현실을 미술로서 같이 창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술과 세상이 하나가 유기체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현실과 발언이 창립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의 어떤 폭압적인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 내지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젊은 작가고 제 또래의 젊은 주변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현실과 발언 전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저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한번 그 조직을 해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 특히 이제 중앙대를 졸업한 주변에 제 친구 뭐 1년 선배 후배 이런 그 또래가 주로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임술련이라는 그룹을 창립하게 되죠. 그게 1982년도고요. 임술련은 1982년도를 상징하고 그 풀네임이 전체 이름이 임술련 98,992평방미터에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8,992평방미터는 당시 남한 면적이에요. 남한에서 그러니까 임술련 1980년 현재 남한에서 있는 일, 그 현실을 우리는 그림으로 예술로서 그 중심에 두고 실천하고 창작을 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만나서 결성한 그룹이 임술련이고 그게 이제 현실과 발언과 함께 80년대 민중미술을 태동시키는 초기의 어떤 그룹 집단 운동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지평이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미술 단체로서 인천에서 이제 리얼리즘 미술 운동을 하는 그룹인데 되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전을 했거든요. 정기전 하면서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뭐 연말에 또 특별전을 한다거나 이런 기획전을 자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미술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주로 또 86년에 서울에 그림마당 민이라는 전시장이 생겨요. 그때 80년대 중반까지 주로 인사동에서 화가들이 특히 이제 민중미술 작가들이 전시를 하려면은 화랑을 빌려야 되는데 초기에는 빌려줬는데 이제 몇 번 이게 민중미술이고 이거는 굉장히 국가 공권력에 뭐 도전하고 일부 의식화된 어떤 좌익 세력들이 뭐 전시하고 국가를 풍자하고 뭐 이런 전시를 자꾸 연다고 이제 그게 그 경찰이나 정보기관 또 조선일보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막 사회에 여론화시켜서 부정적으로 미술계에도 예술계에도 이런 불온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도니까 이제 인사동에서 화랑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 화랑을 빌리면 바로 그 종로경찰서 정부과 사람들이 그 화랑 주인한테 닥달해가지고 빌려준 거에 책임을 묻고 하니까 이분들이 안 빌려줘서 그 당시 이제 민중미술을 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그림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어갖고 만든 게 이제 그림마당 미이죠. 86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전이 이제 오윤 작가, 오윤 선생님의 그 판화전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미술은 이제 그림마당 민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데 이제 지역에도 인천에는 지평, 뭐 수원에는 뭐 그 수원 작가들끼리 만들어 놓은 또 그룹, 안양, 이렇게 수도권도 있지만 전국 각 단위로 이제 지역 미술패 또는 그런 진보적인 그림을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이제 자꾸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서울에 가서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이 지방과 그 중앙이라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작품을 어떤 중앙에서 보여준다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감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그 지평 작가들도 아마 그 몇 년 그 인천에서 전시를 하다가 정기전을 하다가 아마 그림마당 민에서 그림마당 민이 당연히 민중미술 중심으로 하는 전시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빌려서 아마 전시를 서울서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85년도에 그 지평을 만들 때 이제 주로 그 지평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열려 있는 세상, 이제 폐쇄적이고 닫혀 있고 뭐 어떤 권력에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로 지평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썼고 그때 이제 저는 임술련이라는 그룹을 몇 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그 시대 정신을 이 지역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들과 함께 지평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그 지평 그룹은 조금 더 이제 그런 현장성이나 지금 얘기하는 민중미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의식화되거나 그렇게 준비된 작가들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작가들을 이렇게 지평 속에 모이게 해서 결속하고 그 외연을 좀 확장하려고
일부러 거기 민중미술이나 이런 용어는 좀 스스로도 약간 절제를 해서 안 썼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인간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인간을 위한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 노동 현실 이런 어떤 열악한 모든 그런 그 80년대 상황, 시대 상황에서 조금 더 인간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예술을 하자. 그런 작가들을 모으다 보니 일부 작가들 중에서는 민중미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경계심 같은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지역 미술에서 폭넓게 이런 어떤 그 현실의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술을 통해서 실천하고 이런 어떤 그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인간화, 휴머니즘이라는 목표를 좀 내세웠죠. 그 이제 지평이 한참 그 활동력이 이제 클 때, 그때 이제 정부과 경찰이 이렇게 작품도 일부 그 전시를 하면은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가들에게 하진 않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약간 심적인 부담을 줬어요. 저 작품은 좀 떼는 게 좋겠다. 주로 이제 뭐 그 무슨 이념적 그런 성향이나 내용이 이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림은 이제 경찰이 이렇게 항상 우회적으로 그 압박을 줘서 작가들이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전시를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고 나면은 약간 이제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공보관은 그 1층이 전시장인데 거기 4층이 안기부였거든요. 국가안전기획부 인천 그 지소가 4층이라 그 항상 그 사람들이 그 공보관 옆으로 계단을 올라다녔을 거고 이 그림을 걸어서 이게 될까 말까 나름대로 이게 또 문제가 되면은 내가 또 여기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전시와 그런 내용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은 87년 그 민주화 그 전 국민의 어떤 그런 변혁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자꾸 그 민중 미술이 현장 중심으로 그때 이제 뭐 군사 독재 어떤 고문으로 죽는 학생도 있었고 또 스스로 이렇게 그 민주화를 외치면서 저항하다 또 이렇게 그 스스로 투신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그 노동자들이 죽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그 민주화 그 투쟁 이후에 이제 벌어지니까 미술이 자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작품이 자꾸 이제 그런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민중 미술이 그 말하자면 발전하다 보니까 미술관사는 갤러리 전시에 전시장 미술은 굉장히 왜소하고 무력해 보였어요. 좀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시장에서 해도 별로 봐줄 사람도 없고 별로 감동도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야말로 거대한 걸개 그림이 어떤 집회 현장에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현실을 막 고발하고 어떤 의식들을 고양시키고 있는데 전시장에서 그림 몇 개 걸어놓고 그런 어떤 한계가 이제 점점 87년 이후에 그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은 되게 조그만 그룹들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90년대 초반 되면 이제 되게 그 좀 양식 있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해체를 하죠. 그 단체를 해체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미술가들이 어떤 작은 단위의 소그룹에서부터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평이든 임술련이든 또 다른 기타 전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해소를 하고 발전적 해소를 하고 그 대신 연대를 해서 뭐 인천 미술인 협의회 또 광주 미술인 공동체 뭐 수원 미술 협의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단체의 규모를 진보적인 어떤 의식과 그런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그런 단체들은 주로 이제 그
지평이나 임술련이 소규모의 뭐 10명 내외의 어떤 미술가들이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미술가를 넘어서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 또 그 뭐 음악, 연극, 문학 이런 어떤 그동안 이제 그 단위별로 놀던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집합들이 연대하면서 좀 더 이제 큰 규모로 확장되는 시기가 이제 인천미술인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 이제 전국적인 단체로는 이제 민족미술협의회가 85년대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런 단체들이 또 연대해서 민회총을 만들게 되고 민회총에는 이제 미술, 연극, 음악 뭐 이런 종합적인 진보적인 그 예술가들이 이제 그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이제 확장이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소규모의 그런 그룹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자체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역할을 일정 정도 했을 때 하고 나서 해소하는 그런 수순들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80년대 그 민중미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들이 첫째는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안티 폭력성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이제 작가들이 가졌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문제였죠. 현장에서 그 노동조합도 없이 그렇게 그 일종의 착취당하는 자본에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에 직접 이제 지식인들이 들어가서 양심 있는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주체로서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고 이제 그 중에 저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고 경험한 바는 좀 농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뭐 우리 그 당시 아버지나 이런 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하니까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딴 분들은 노동 현장이나 다른 어떤 탄광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기 경험과 그런 걸 토대로 작업을 예술을 하고 그런 걸 문제의식을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했다면 저는 그게 농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은 우리나라 그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그러니까 농촌이 점점 몰락하고 점점 열악해진 게 그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경제적 문제가 구조적인 정치적인 그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득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게 되고 노동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이 이제 산업화 이후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어떤 피해자들이 농부들이지 그 사람들이 게을르거나 무슨 뭐 기술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저는 이제 제 고향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제가 늘 듣고 보고 했던 딴 사람보다는 농촌 문제를 제가 어쨌든 잘 도시에 살지만은 잘 알 수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 그림 속에 이제 이런 그 현실의 문제를 기록하고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분들이 농촌 현실이 좀 더 개선되기를 저는 예술가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주제를 농촌 현실과 농민의 삶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수탈 내지는 농촌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 주체가 농민인데 저는 그분들과 같이 연대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짓는 그 땅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제 투기화되고 전부 다 그게 이 관광화되고 하면서 실제 농사를 생산적으로 짓는 땅이 아니라 자본의 땅으로 자꾸 이제 바뀌는 현실이 이제 80년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마침 그림을 젊은 작가로 시작을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제 그림 속에 농촌 현실을 이제 특히 저는 제 고향 사람들을 먼저 그렸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리고 고향에 그 농사짓는 뭐 주변에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고향 사람들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라는 데가 제 고향인데, 오지리의 땅과 오지리의 농부들이 우리나라 농촌 현실과 농부들의 삶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주목하면서 창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부들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담기에는 뭐 약간의 어떤 호소력이라고 할까, 조금 더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낸 게 이제 뭐 쌀푸대에 그린다거나 좀 더 이제 그 농촌 경제적 삶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의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농부와 농촌의 현실을 담는데 적절한 재료라는 생각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쌀푸대를 이렇게 썼죠. 제가 농부의 초상이라는 인물화가 이제 초기 작업의 어떤 중심의 소재 내지는 주제로 등장했다면, 이제 그와 부수적으로 뭐 노동하는 소도 같이 농촌 인구처럼 그 농촌 노동력의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도 똑같이 농부의 어떤 삶처럼 그리면서 거기에 뭐 낫, 뭐 삽, 이런 농기구를 제가 한편으로 화면에 가득하게 녹슨 삽을 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농기구를 통해서 농촌 현실을 그때그때 좀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좀 있죠. 그래서 녹슨낫이라는 건 바로 이제 농촌 현실이 그 이렇게 황폐화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까지 추락한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날이 하얗게 푸르게 쓴 낫은 그래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몰락하지 않고 이 농촌의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건강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도구, 연장으로서 이제 낫을 그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어떤 제도화된 그 농촌 그 몰락시키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어떤 이 문제들과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농부들의 유일한 어떤 장치가, 저는 이제 그런 농기구를 가지고 낫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농촌의 현실을 이분들이 어떤 그 끝없는 어떤 그 투쟁의 어떤 상징을 이제 그리기도 했죠. 대개는 근데 날보다는 녹슨 좀 무력하게 이렇게 고정화된 그런 농기구들, 오브제를 통해서 그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또 담은 작품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지지했지만 그런 정책, 이라크 파병, 대출이 미군 기지 확장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실망한 그 문제였는데요. 그 대출이 한 마을을 그 없애고 거기 미군 기지를,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전국에 있는 그 미군 부대를 전부 다 대출이 평택 미군 기지로 옮겨서,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중국을 향한 어떤 그 기지화를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아주 당혹스럽고 뭐 우리 시대의 뭐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이고 같이 분노했겠지만은 상당히 그 좀 그 미군 기지 확장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농촌의 현실을 그림으로 작업하던 입장이라 거기 살던 농부들의 어떤 삶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주목을 했어요. 이분들이 농사짓고 그 땅을 이렇게 그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그 살면서 노동을 하고 같이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고 했던 그 마을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딴 부분, 그 거시적인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한 마을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출이가 그 당시에는 무슨 반미운동으로 마치 미군 기지 건설하는 게 뭐 우리나라 당연히 뭐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이렇게 여러 개 남북 관계라든가 뭐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데 왜 그걸 반대하냐는
그런 반미적 관점으로 자꾸 그걸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를 확대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와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땅을 딴 데다 대토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주고 이런 거가 아닌,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땅에서 살고 태어나고 살고 이웃과 같이 소통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의 공간을 없앤다는 거. 그리고 175만 평이라는 엄청난 그 면적을 미군들에게 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출이 마을 지키기 평화 예술운동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들이 이제 모이게 했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됐죠.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이 사실은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서 대출이에서 다시 그 진보적인 작가들, 양심적인 작가들, 또 그런 미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대출이 마을을 예술 마을로 바꾸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죠. 굉장히 저는 그래서 민중미술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운동으로서 80년대, 90년대에 뭐 종료가 됐지만은 그런 정신은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서 그 대출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땅을 전쟁의 기지로 바꾸지 않고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저도 이제 기꺼이 가서 막 이제 전쟁 막 미국이 폭격을 막 쏟아붓고 잠시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이고,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우리가 그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라크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같이 뭐 같은 뭐 그 이제 연대하러 온 사람 정도로 대우를 해줬지, 결코 우리가 그 미국 편에 서가지고 그 전쟁터 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김선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파병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그 바그다드에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서 뭔가 다시 여기 와서 알리고 그거를 현실을, 전쟁터 현실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는 페인팅밖에 제가 그동안 그 작업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주 창작 방법인데, 근데 이 그림으로 이런 것을 그린다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때 생각하기에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무슨 뭐 6.25 포스터도 아니고, 너무 거리가 사람들에게 내 어떤 현실에 대한 경험과 그 전쟁터의 상황을 대중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를 회화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림 갖고 내가 하는 창작 방법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그 전쟁터 여기저기 폭격당한 건물이나 무슨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오브제를 수집했어요. 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깡통,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깡통 찌그러진 거, 뭐 담배꽁초, 담배각, 성냥, 심지어는 구두 뒷창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수집하면서 이 담배를 피운 사람도 죽었을 거다. 또 이 구두창이 떨어진 이 남자의 구두창도 이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빨리 폭격 피해서 도망가다가 구두창이 떨어져서 이 사람도 죽었을 거다.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이 쓰던 교과서를 이렇게 한 무더기 발견했는데, 너무 그때는 가슴이 막 그 짠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 가슴이 막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얘가 죽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이제 그걸 실제 오브제로 전시를 했어요.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쭉 설치를 해서 이 하나하나 물건들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흔적과 연대가 되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물건을 전시를 했죠. 그래서 그때 전시를 하면서 제목도 전시 제목이 주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습니다가 바로 그 오브제를 썼던 주인이 세상에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다시 이 오브제와 만나서 그분의 어떤 전쟁을 넘어서 자기가 생존한 그런 기억을 다시 좀 찾아보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 근데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애들을 찍는데 애들이 막 와서 찍어달라고 하고 막 자기는 왜 안 찍냐고 하고 너무 사람들이 밝고 유쾌하고 아주 그냥 그 친근한 그런 그 사람들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진을 제가 찍기 싫어도 찍어달라니까 계속 찍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찍은 엄청난 그 사람들의 초상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라크인의 인사, 이 사람들 표정이 다 밝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밝은 모습이다 해서 이제 그려서 그게 저는 이제 제3세계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이 미국 폭격으로 무슨 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무슨 뭐 비밀 무슨 뭐 무기를 만들어서 감추고 이런 거 찾아낸다고 그런 빌미로 공격했던 그런 문제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대추리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런 대추리 현장에 그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실에 주목하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내 땅에 농사 짓기 쉽다. 이제 그때 그렸던 그림과 그때 대추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옛날 사진들을 다 모아서 대추리 사진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몇 점들을 이렇게 쭉 사진을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대추리 사람들의 공동체, 하다못해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 갔던 사진, 뭐 수학여행 사진, 또 노인들이 저기 어디 뭐 청남대나 어디 뭐 온천에 관광 가서 찍은 단체 사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공동체의 가장 상징적인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제가 모아서 그 사진을 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만들고 거기 유리를 깼죠. 제가 깨서 공동체가 깨진, 삶의 뿌리가 깨진 그런 대출이라는 그 기록을 사진 형식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오브제를 같이 결합을 해서 둘 다 미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미국의 폭력에 둘 다. 미국의 어떤 거대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전략 속에 둘 다 희생된 거고, 대출이든 바그다드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걸 넘어서서 평화를 지향한다는 어떤 제 생각이 그 두 개의 방이라는 게, 한 전시를 하면서 방은 두 개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의 그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피해를 받는 그런 그 제3세계와 우리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두 개의 방이라는 전시를 2006년도에 하게 됐죠. 뭐 세월호는 뭐 우리 시대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너무도 아픈 상처였고, 저는 작가로서 그거를 그 사건의 어떤 상처를 그리지 않고 작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월호를 그렸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그렸죠.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 350명을, 얘들을 저는 작가로서 이미지로 부활을 시키고 싶어요. 이미지로 살리고 싶었어요, 애들을. 그 뭐 사실 사진도 있고 뭐 다 있는 기록이 뭐 영상도 있고 얼마나 그 오늘의 그 미디어 시대에 기록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림으로 얘들의 초상을 다시 다 그려서 부활을 시키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10반을 다 제가 한 그 30호 정도는 되는 크기의 애들을 10반을 다 그렸죠. 350명을 그렸죠. 그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4월 15일 날 수학여행 때 날 때 325명이 갔어요. 그래서 75명이 살고 250명이 죽었죠. 350명 전체 중에서 250명은 제가 그린 그림 속에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들 350명 초상을 그리는데, 작업실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좀 이렇게
뭐 따뜻한 데서 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마침 찾아보니까 저기 해남에 그 이마도라는 조그만 섬이 그 바닷가 진도대교 앞에 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폐교가 있고 그 폐교를 레지던시로 운영하는 그 행촌문화재단이라는 그 해남에 마침 그 저 디렉터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제 그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마도의 폐교에 가서 좀 제가 작업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그 애들 350명을 그렸어요. 그릴 때 첫 번째 조건이 예쁘게 그리고 싶었어요. 애들이. 일단 뭐 초상이니까 또 제가 맘대로 이렇게 변형해서 그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걔들의 초상의 특징 같은 거를. 근데 사진은 뭐 작아요. 작은 사진 갖고 보려니까 특징이나 이런 게 사실 잘 묘사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얘들의 특징을 초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쁘게 그리자. 그리고 배경도 이제 원래는 이제 사진의 배경이 뭐 이런저런 뒤 건물도 있고 그냥 다 빼고 배경도 예쁘게 색깔을 아주 파스텔 톤으로 다 10반을 다른 색깔로 칠해서 그려가 10장을 그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350명을 다 그래서 10반을 그렸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안산에 그 안산교육청에 그 기억교실이라고 걔들 교실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책거장을 다 옮겨놓고 칠판도 갖다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거길 가봤더니 제가 그린 애들 얼굴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상처가 컸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그릴 때보다 그때는 이제 사실 그 35명 한 반을 그리면서 제가 살았는지 그 죽었는지 모르고 난 그리는 거지. 그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내가 그렸던 애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주 힘이 들었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진 속에서 만나는 일을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월호 아이들을 그렸고, 그걸 그 학고제에서 2018년 개인전 할 때 광장 봄이 오다라는 전시할 때 그 작품들을 거기 전시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그때 그 전시회가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린 그 전시였고, 인천 아트 아카이브를 그 이렇게 하자는 그 제안을 제가 전화를 받고 또 이메일을 받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좀 늦었구나. 그 아카이브라는 거는 근래 들어서 아주 굉장히 점점 소중해지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냥 각자 뭐 이렇게 뭐 어떤 흔적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각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공유됐다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또는 상징적인 그 지역 연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과정을, 삶의 축적, 살아온 과정, 그리고 창작의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 상당히 좀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지역을 넘어서 앞으로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작가의 개인에 대한 그 세계를 알고 그 정보를 찾으려면은 인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천 아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자료를 가지면은 모든 그 작가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렇게 완벽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작업에 대한 가치, 이런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결코 이례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인천 문화예술을 기록하고 그것을 앞으로 공유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